반갑습니다. 이제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불과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 나온 로보택시 분석 리포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테슬라 및 일론과 관련된 뉴스들도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 측에서 공식적인 초청장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알려진 대로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며 한국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10월 11일 오전 11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로보택시 공개 행사 역시 허니잼 채널에서 통역과 함께 중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우연을 댄 머스크님께서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FSD의 최초의 기원이 2014년 10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오토파일럿이죠.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인 2024년 10월에 로보택시 언벨 행사가 진행이 된다는 아주 재미난 우연이 겹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로보택시 언벨 행사를 앞두고 테슬라의 FSD 업그레이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FSD 버전 12.5.6이 배포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으며 또 동시에 과거 버전 역시 지속적으로 추가로 배포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2.5.41 같은 경우는 벌써 6번째 대규모 배포가 확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12.5.4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하드웨어 3에서 목격이 된 FSD 12.5.4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옆으로 살짝 지나갔다가 여기서 시야 각도를 확인하고 다시 차선으로 들어오는 아주 재미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만 활용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도 존재하였는데 어떻게 코드로 짠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게 FSD인데 살짝 옆으로 가서 시야 각도를 확보하는 듯한 흥미로운 조작 방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프로모션이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신규 모3와 Y를 구매 시 최대 72개월까지 0% 할부 프로모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7,500 전기차 보조금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15%의 다운페이만 한다면 총 할부 금액 $1,000당 13.88센트를 납부하면 되는 형태의 프로모션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은 이 신규 모3와 Y를 구매하면서 FSD까지 함께 구매해야지 바로 이 프로모션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며 FSD 채택률까지 함께 높이는 전략을 테슬라가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에르 페라구 씨께서 새롭게 나온 리서치를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 나온 로보택시와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을 아주 잘 정리한 보고서이며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다른 기업의 자율주행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기회와 불확실성이 있는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기회 그리고 5가지의 불확실성 마지막으로 5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한 보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5가지 기회입니다. 이 5가지 기회를 보게 되면 테슬라와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 간의 차이를 아주 크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실 세계 주행 데이터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벌써 700만 대의 차량이 현실 세계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서 웨이모는 700대, 크루즈는 400대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차량 한 대당 연간 어느 정도의 현실 세계 주행 데이터를 모으는지를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670TB만큼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으며 웨이모는 1550TB, 크루즈는 1000TB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운행되는 차량의 수와 한 차량당 1년간 모으는 데이터를 곱하게 되면 각 자율주행 기업별 1년간 모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4700EB 되고 웨이모는 1EB 되고 크루즈는 0.4EB가 됩니다. 이 엑사바이트라는 것은 1000PB를 의미하고 1PB는 1000TB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데이터 면에서 2등 업체인 웨이모와 비교하면은 4700배가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격차이고 인공지능 트레이닝으로 갈 때 그 시작 지점이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와 다른 기업들을 비교할 때 인공지능 트레이닝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지를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이런 데이터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도 테슬라와 다른 기업들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차트 같은 경우 H100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H100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차트이고 Y축 같은 경우 이 1이 1000대의 H100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런 AI 트레이닝 인프라 같은 경우도 기하급수적으로 커 나가고 있는 반면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AI 트레이닝에 기반한 엔투엔드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접근법 자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의 다른 차이점은 로보택시를 시작하게 된다면 테슬라가 배치할 수 있는 로보택시의 규모 자체가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수십, 수백, 수천 배가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벌써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 모든 차량들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로보택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로보택시 전용 차량마저 매년 최소 200만 대를 생산하고자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매년 2천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고자 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이 차량 제조 능력에서도 아주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를 배포하는 능력에서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게 세 번째 기회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입니다.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사람의 두뇌를 대신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핵심 역량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드는가 혹은 사람이 코드를 통해서 만드는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또 진짜 자율주행을 하는가 혹은 원격 조정을 하는가에서 또 다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 두뇌를 발전시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주기를 보게 되면 빠르게 많은 업데이트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테슬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 두뇌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기타 자율주행 기업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됩니다. 또 다섯 번째 기회를 보게 되면 원가 차이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분명 두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이지만 이 자율주행을 처리하는 차량 자체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그 원가가 25,000불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리포트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차량 원가를 25,000불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웨이모와 크루즈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자체에 워낙 많은 센서를 착용하고 있고 또 대량 생산 자체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대당 원가가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10만 불이 넘어간다라는 추정치도 많지만 이 리포트에서는 7만 5천 불이 원가다라고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원가를 바탕으로 1마일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비용은 거의 반이 되게 됩니다. 핵심인 소프트웨어에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 하드웨어 원가 부분에서도 거의 반값에 달하는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규모 확장 가능성으로 봤을 때도 테슬라가 아주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 전환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5가지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로보택시가 대규모로 배포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같은 경우 999번의 완벽한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부족한 주행이 발생하게 되면 이 한 번의 부족한 주행이 훨씬 더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케이스로 보게 되면은 테슬라의 FSD가 상당히 뛰어난 수준의 자율주행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끔 발생하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나왔으며 로보택시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1000번 중 한 번마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은 인계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정 플랫폼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계치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로보택시 역시 이 인계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네트워크 효과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쉬운 예를 들자면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손쉽게 배달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큰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이유는 벌써 인계점을 지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등록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야 되고 실제 소비자들 역시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벌써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경쟁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해봤자 고객들 숫자가 너무나도 적은 것이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자영업자 수가 적기 때문에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인센티브가 너무나도 적은 것이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인계치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배포가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계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두 번째 불확실성으로 꼽았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자율주행, 채택률과 관련된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를 보게 되면 벌써 뛰어난 자율주행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FSD 채택률을 보게 되면은 그닥 인상적이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FSD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임계치를 도달한 상황인데 채택률은 아직까지 임계치를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일이 로보택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채택률이 아직까지 FSD 성능 향상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 사실이지만 2일 뒤에 공개되는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벨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율주행 채택률의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도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벨 행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FSD 채택률과 관련해서는 이 변곡점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FSD를 구매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FSD가 널리 알려져야 되는 시점인데 바로 그 시작 지점이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벨 행사가 될 수 있으며 또 사이버트럭에 FSD가 배포됨에 따라서 많은 연예인들이 사이버트럭 영상과 함께 자율주행 영상을 공유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인지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기술은 존재하지만 이 기술이 존재한다라는 것조차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채택률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해결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불확실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규제라는 것 자체가 허가를 받는 것도 있지만 정치인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걸 허가해 주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관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보택시라는 기술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만약 이 기술이 정말 널리 퍼지게 된다면 택시 운전사분들은 직업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미트럭 운전사분들도 직업을 잃게 됩니다. 운송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게 되며 관련 규제를 허가한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로보택시와 관련된 규제 허가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 그 밖에도 로보택시 고객들의 참여율 역시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여전히 본인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게 운전을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죠. 마치 내 목숨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결정하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도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일은 엘리베이터에서도 과거 발생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대규모 로보택시 전기가 필요한데 이게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확실성과 관련된 내용 역시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자율주행 기업과 비교했을 때 접근 방식도 많이 다르고 하드웨어 생산 능력 역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분명
이런 경쟁은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쟁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평가하였으며 이게 5번째 불확실성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비전,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얻는 시각 정보만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머신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성취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 인공지능이 사물 인지와 자율주행 경로 계획 모두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특수해가 아닌 일반해를 찾고자 하고 있죠. 일반해라고 하면은 그 어떤 국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작동하는 자율주행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 다른 기타 기업들 같은 경우 스페셜 케이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스페셜 케이스라고 하면 피닉스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도시에만 작동하는 자율주행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그 밖에 하드웨어를 보게 되면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비전을 중요시 여기지만 여기에 더해서 라이다, 레이다 같은 센서도 활용하고 있으며 웨이모와 크루즈 같은 경우 아예 라이다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기업과 테슬라의 접근 방식은 분명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둘이 똑같은 곳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일반적인 솔루션이 완성만 되게 된다면 한 번에 전 세계에서 시작할 수 있는 로보택시가 진행됨에 반해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이 스페셜 솔루션이 적용이 되는 도시를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대한 빠르게 일반적인 솔루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다른 스페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자율주행 적용 범위를 늘려나가게 되고 이 늘려나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자율주행에 접근을 하였지만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은 분명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제일 원칙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너무나도 잘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활용하는 제일 원칙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운전할 때 그 방식을 최대한 모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카메라에 기반한 비전 정보만으로 자율주행을 만들고 있으며 또 그 결과 하드웨어 비용 역시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저렴해졌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빠르게 테슬라의 일반적인 솔루션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벨 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제일 원칙으로 평가했을 때 테슬라가 접근하고 있는 엔투엔드 인공지능 자율주행 방식이 다른 모든 형태의 자율주행 방식과 비교했을 때 궁극적으로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하드웨어 자체에서도 가격 차이와 생산 능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지는 경쟁력이 결국은 똑같은 자율주행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5가지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걸 달성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대답으로 각각의 시나리오가 나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감독이 필요 없는 FSD를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이것조차 만들지 못하게 된다면 현재 감독이 필요한 FSD로 계속 남게 되고 2030년 테슬라가 가지는 시장 가치는 1.4조 달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마진 같은 경우 2%가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필요 없는 FSD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감독이 필요 없는 FSD 로보택시까지 가동할 수 있는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게 불가능하게 된다면 로보택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FSD 같은 경우 훨씬 더 높은 채택률을 얻게 되며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마진은 6%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동시에 테슬라가 판매하는 차량 같은 경우 감독이 필요 없는 FSD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판매가에서도 상당한 조정권을 테슬라가 가지고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만약에 로보택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면 테슬라가 로보택시 규모를 대규모로 키울 수 있는가가 그 다음 질문이 되게 됩니다. 대규모 확대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버와 같은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였으며 그 결과 2030년 테슬라의 2030년 밸류에이션은 2.6조 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경쟁자들 역시 대규모 로보택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 역시 대규모로 로보택시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면 로보택시가 훨씬 더 일상화된 현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4.2조 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 같은 경우 테슬라 혼자서 대규모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달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2030년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4.7조 달러가 되게 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총과 비교하게 되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시총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만약 다섯 번째 시나리오가 발생하게 된다면 거의 6배 이상의 또 시총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고서의 주요 결론과 주요 포인트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로보택시가 일상화되게 된다면 1마일 주행 시 로보택시를 활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65센트 정도로 산정을 하였으며 지하철, 버스 혹은 자신의 차를 활용하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현재와 비교했을 때 10배 더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모든 차량이 주행하는 거리와 비교했을 때 약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다음 내용과 앞서 살펴본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은 로보택시가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이 성장에 따라서 원가가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똑같은 일은 항공사에서도 목격이 되었으며 반도체에서도 목격이 되었습니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똑같은 단위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가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패턴을 볼 수 있죠. 이 패턴이 로보택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된다면 현재 10배 증가하여도 전체 주행거리의 1%만 로보택시가 담당하게 되는데 10배가 아닌 100배, 1000배 증가가 원가 감소와 함께 성취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제 최종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나리오 같은 경우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만족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을 보게 되면은 점점 더 이 다음 시나리오를 충족할 확률은 조금씩 내려가게 됩니다. 또 각 시나리오별 살펴봤던 테슬라 밸류에이션과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는 확률을 곱해서 전체 평균을 보게 된다면 2.1조 달러라는 밸류에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버와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보택시에서도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효과를 우버가 어느 정도 충족해 줄 수 있다라고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대규모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버가 승자가 될 수 있고,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된다면 우버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 자체는 한없이 낮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분명 존재하지만 이 로보택시 산업 자체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산업이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사람들의 인지도인데 벌써 테슬라는 그 인지도를 갖추고 있으며 로보택시 언벨 행사를 통해서 본격적인 로보택시 시대를 연다라는 내용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인지도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인데, 테슬라가 갖추고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은 그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은 한없이 0%에 수렴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리포트이며 또 큰 그림과 관련해서 잘 정리한 리포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스페이스X는 FCC로부터 9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은 이유가 시골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시기를 보게 되면 2020년 12월에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8월에 이 보조금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스타링크의 다운로드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보조금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는데, 실제 스타링크의 다운로드 속도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0mbps, 300, 400을 넘어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핑계는 이렇게 되었는데 현실을 확인해 보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걸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FCC의 스타링크에 대한 보조금 철회 결정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스타링크 인공위성 같은 경우 일반 휴대폰과 연결을 하여서 재난 지역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벌써 확보하였습니다. FCC에서 이를 허가만 해주면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다양한 통신사에서 이를 반대하며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여서 이 허가가 제대로 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로 다가오고 있는 허리케인 밀턴에 대비해서 FCC가 특별 인시 권한으로 이 기술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앞으로 허가 역시 조금 더 빠르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 5차 스타쉽 발사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 측에서는 규제 허가만 진행이 된다면 다가오는 13일 스타쉽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규제 허가가 바로 FAA 승인입니다. 과거 FAA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승인이 날 수 있다라고 밝혔었는데 이제는 그 문구가 사라진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지만 10월 13일 허가가 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답변이 확인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